이번 8월에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7.23%, 그리고 15년 모기지 금리가 6.55%로 거의 7% 가깝게 다 치솟아 오르고 30년은 7%를 넘어섰어요. 자, 모기지의 뜻이 뭡니까? 영어로 mortgage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당권이라는 뜻입니다. 대체 뭘 저당을 잡을까요? 부동산을 저당을 잡는 겁니다. 주택도 그렇고 상가 건물, 오피스텔 건물 이런 것들을 저당 잡는 걸 이제 모기지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모기지 금리가 뭐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이렇게 30년 동안 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이거 금리 이상 내야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 부동산 중에서 뭐 주택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오피스도 있는데, 주택은 특별하죠.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줍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도 정부가 이렇게 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FHA라고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이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못 받는 상황, 망하거나 직장을 잘리거나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돌려주면 모든 채무 관계가 다 끝이 납니다. 집값이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부동산 대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낼 돈이 없어요. 특히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정부가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대출의 전환도 굉장히 쉽습니다.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전환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특히 2020년과 2021년 요 저금리 때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됐는데 미 연준에서 이제 천천히 아니다 하면서 기준금리를 2022년부터 올렸죠.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일 때 고정금리 30년, 15년 이렇게 다 전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현재 연체율도 올라가는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 주택 판매가 잘 안 되죠. 기존에 이렇게 저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면 또 다른 집을 들어가건 구매하거나 할 때 이렇게 높은 금리로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기존 주택 판매는 계속 감소하고,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기 쉽지 않죠. 이제 7% 가까이 되니까. 그럼에도 실수요가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업자들 입장에서는 공급을 쉽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또 잘 안 팔릴 수 있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주택 말고 상업용 건물 있죠. 오피스 건물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이런 건물에다가도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줄까요? 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보통은 5년 변동금리, 25년 만기 상환 방식 이런 식으로 대출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 외에도 CMBS라고 해서, MBS는 주택저당 모기지인데 CMBS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모기지 증권이에요. 유동화 시켜가지고 증권처럼 만들어서 여기저기 판매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금리 상품들 대부분이 2년 내에 변동금리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3%, 4%대 그때 이제 계약을 해놨던 게 이제 5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7% 가까운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갑자기 3%, 4%, 5%까지도 이렇게 금리가 섞여버리면은 이자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및 오피스 건물 등은 변동금리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자 자금 마련이 쉬운 상태일까요? 자, 이게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입니다. 2023년 1분기에 12.9%인데 지금은 더 많이 올라왔겠죠. 공식적인 조사 자료는 없지만 12.9%는 2009년이죠.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최악의 상태였던 2009년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오피스 공실률이에요. 오피스 건물에서 이 정도로 공실률이 높다.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건물들이 앞으로 속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가 건물 등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전체의 공실률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전체 평균이 17.1%입니다.
그나마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10%로 낮은데 뭐 오스틴이라든가 휴스톤이라든가 아니면 덴버 같은 데는 거의 23%, 20% 가까이 돼요. 시카고도 거의 20%급이죠. 피닉스도 그렇고 아틀란타도 그렇고 굉장히 공실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뭐 한 5개 중에 1개가 비어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업용 건물에서 이 정도 공실률이 나온다. 자,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7%로 이렇게 급등해서 치솟아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 변동금리 적용이 또 되고 그러면 이자 지급이 쉬울까요? 이자 자금 마련하기도 어려운 건물들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평균의 함정이 있는데 어떤 건물들은 공실이 어마어마하고 어떤 건물들은 꽉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공실률이 한 17%라는 거예요. 모든 건물에 다 17%의 공실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입지가 좀 부족하다든가 뭔가 살짝 오래됐다든가 문제가 있으면은 막 대부분 다 공실이겠죠. 은행에 저당을 잡혀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담보로 잡힌 상업용 부동산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 보증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직접 팔아서 갚고 못 갚는 돈은 또 변제를 해야 돼요. 그럼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는 현재 어떠냐? 굉장히 높죠. 그러면 건물 가격 높은데 이거 팔아서 그냥 갚으면 사회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클리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게 최근의 뉴스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22층짜리 건물이 2019년에 약 3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매물로 나온 게 6천만 달러에 팔릴 예정이다. 4년 만에 건물 가치가 80%로 하락해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자, 상가나 오피스, 이렇게 상업용 건물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금리 이상으로 수익이 나야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쉽사리 임대료를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시중 은행에 투자를 하거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팔고 은행이라든가 채권으로 넘어가죠. 그런 상황에 특히 지금처럼 공실률이 굉장히 높고 세입자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금리 이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단기 국채 또는 뭐 예금 이런 게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잘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살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판매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의 뇌피셜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면 명확해져요. 이게 미국 상업용 모기지 대출 건수입니다. 전년 대비로 현재 어떤 상황이냐? 53%가 감소해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가나 오피스 뭐 이런 상업용 건물 같은 거 내 돈 내고 전부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죠.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규모가 크고 비싸니까. 그래서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대출 받는 사람이 작년 대비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이 말은 거래량 자체도 반토막 났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확실히 싸고 입지가 좋고 그런 물건들이 있어야 그런 거 보고 거래를 하겠죠. 그 외에 뭐 입지가 나쁘다던가 좀 노후화됐다던가 이런 건물들은 거래가 거의 안 된다는 소리예요. 쭉 살펴본 대로 최근에 공실률이 굉장히 높고 건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 지급도 못할 상황.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해도 대출 원리금조차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CMBS도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그렇고 부도가 나는 겁니다. 디폴트라 그러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MBS죠. 주택저당 모기지 증권에서 디폴트가 났어요. 연쇄적으로 크게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면서 구조화된 상품이 망가져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근데 주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보증을 해주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은행이 부도난 MBS를 그냥 액면가 그대로 주택가격이 반토막이 났어도 그 높았던 그 금액 그대로 다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넘어갔는데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설, 뭐 오피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런 보증을 전혀 안 해주죠. 상가 건물에서 이제 이자를 못 내서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자, 근데 이게 또 연관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업용 모기지 대출 건수다 보니까 이게 뭐 거래량과 연동이 돼 있는데, 상업용 모기지 대출 건수는 경제 성장의 척도죠. 경제가 회복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상업시설이죠. 막 상가에 몰려들어서 사먹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도 잘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오피스의 임대시설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경기가 좋을 때는 상업용 모기지 대출이 쭉 늘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상가에서 나오고 소비도 잘 못하고 돈이 없고 쪼달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오피스도 나오고 하면서 대출 건수가 급감하죠. 그래서 상업용 모기지 대출 건수가 올라갈 때가 경기 회복 및 호황, 떨어질 때가 뭐 여지없이 경기 침체나 둔화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경기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상업시설을 이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소비도 좀 줄어들 수 있고 팍팍해지니까 당연히 안 쓰는 건데, 자, 그럴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죠? 카드로 과도하게 할부 질러서 뭔가 사둔 사람들, 그리고 또 과도하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거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연체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이게 파란색이 카드 대출 연체율, 녹색이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과거 2000년 버블이 붕괴하기 전에 벌써 미리 카드 대출 연체율과 소비자 대출 연체율은 이렇게 급등을 해 올라갔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좀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실 또 코로나 전에도 미리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빨간 게 뭐냐? 미국 대형 은행들의 일반적인 대출 전체의 연체율이에요. 자, 이건 조금 카드 대출이나 소비자 대출은 가장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질렀던 사람들이 먼저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망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어려워지면서 망해요. 그러면서 대형은행의 일반 대출 연체율은 거의 맨 마지막에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의 대형은행 일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나면 조만간 이렇게 경기 침체가 크게 왔던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조만간이라 그래서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뻥뻥 터졌다는 거, 이건 또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 방향을 이렇게 나이키 모양으로 틀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 있어요. 이게 쭉 올라가면 또 한 번 뻥 터지겠죠. 그러나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 자기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면 선물 옵션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맞출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과거 대규모 경기 침체로 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이런 구간들과 상당히 겹치니까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모기지 금리가 거의 7%로 치솟아 오르고, 미국 상업시설, 오피스 등의 공실률이 급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변동금리에 노출된 친구들은 이제 이자 지급도 힘든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업용 건물에 대한 판매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주택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미국의 나머지 부동산 부분에서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침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008년 코로나, 2000년 IT 버블 붕괴, 1991년 대부조합 파산 사태 때의 이런 침체와 같은 이런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경제 지표에 근거한,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 미국의 국가 공공기관에서 가져온 이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이에요. 유튜브를 제가 하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죠. 다양한 분들이 시청자분들인데, 제가 이런 사실을 전달하고 나서 정말 딱 몇 달 내에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으면 쌍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너 때문에 내가 매도를 했는데 왜 주가가 폭락을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과거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이런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폭락이 정확하게 언제 오고 침체가 정확하게 언제 오는지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급한 분들한테 제가 욕먹는 게 두려워서 이 사실을 제가 숨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지금 분명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오피스 뭐 건물, 그리고 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건, 이건 말 그대로 누구든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듣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투자 판단을 내릴지 이건 스스로의 몫입니다. 뭐 조심조심 대응을 하다가 수익을 좀 적게 보는 것 또는 위험을 잘 피해서 그 다음에 더 빠르게 저점에 막 투자를 해서 더 빨리 자산을 늘려가도 그건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사실을 근거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돈을 더 벌든 또는 폭락을 맞아서 돈을 싹 다 날리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참고해서 본인이 알아서 결정한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뭐 수익이 났다고 돈을 떼어서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에 맞게 본인의 판단하에 적절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든 아니면 투자를 뭐 더 하든 이것들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간헐적으로 계신데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제가 진행해 드리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공개된 영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런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